식탁에 어머니 자리가 없어서요. 여기서 이 냉면이라도 드시고 가시던지요. 며느리 수진이는 현관 신발장 바로 앞에 작은 소반을 펼쳤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냉면 한 그릇을 꺼내와 소반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온 보따리는 현관 구석에 내팽개쳐졌어요. 엄마 오셨어요? 냉면 맛있죠?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현관 신발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냉면 그릇을 바라봤어요. 안쪽 거실에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한우를 먹으며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이영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강남 개발 시기에 운 좋게 땅을 몇 개 사뒀었어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그 건물들을 관리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는 숨겨왔어요. 왜냐고요?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일산의 낡은 빌라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 엄마로만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년 추석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올해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재작년 설날에도 똑같았어요. 엄마, 회사 일도 있고 애도 학원 있고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명절마다 혼자 송편을 빚고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절을 올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처가 일도 있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가 일이 있다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면 되잖아. 다음 날부터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았어요.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일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깜짝 선물이 되겠지. 추석 당일 아침 저는 보따리 가득 음식을 싸들고 아들이 사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 아파트. 50평짜리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어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는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바쁘다길래 내가 직접 왔지. 명절 음식 만들어 왔어. 송편이랑 갈비찜이야. 수진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때 안쪽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본능적으로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넓은 거실 식탁에 한우, 전복, 랍스터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고급 한정식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아들 민수, 며느리 수진, 그리고 사돈 내외. 며느리의 친정 부모였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효자네. 우리가 사위를 잘 봤어. 이렇게 우리 몰래 좋은 음식들을 한가득 준비하고 며느리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준비한 와인 한 잔 하시죠. 제 손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털썩 떨어질 뻔했어요. 바쁘다고? 처가 일이 있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엄마가 오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진이 황급히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드세요. 안은 좀 복잡해서요. 수진은 현관 신발장 옆에 작은 소반을 펼쳤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냉면 한 그릇을 꺼내와 소반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온 보따리는 현관 구석에 내팽개쳐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도 저를 안으로 불러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민수야, 엄마를 거실로 데려가줘. 제발. 하지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냉면 맛있죠? 저희 단골집 건데.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장인어른, 제가 준비한 와인 한 잔 하시죠.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거실에선 행복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냉면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집으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사흘 밤낮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때문에 결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냉면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떠날 때 거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들은 처가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는 현관에 앉혀두고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민수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퉁퉁 부은 손.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관에 세워둔 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 1원도 주지 않겠다고요. 일산 빌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전 며느리 수진이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수진은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손주들 태어나면 밤낮으로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수진이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를 작은 방에 혼자 있게 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은 카톡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작년 8월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명절엔 저희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작년 설날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반찬 같은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냄새나고 먹지도 않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그렇게 취급받았다니요. 세 번째 메시지. 재작년 추석 아들 민수에게서 온 거였어요. 엄마, 명절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도 바쁘거든요. 바쁘다. 오늘 본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와 함께 한우를 먹으며 웃던 아들의 모습. 네 번째 메시지. 올해 봄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회사 직장 동료가 우리 옆집에 사는데 엄마 보고 폐지 줍는 할머니인 줄 알았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그 말 듣고 얼굴만 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음부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 창피해서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고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컵을 입에 대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옷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창피해하다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당시 저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려고 연락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어머님 보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옷차림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전화로만 연락 주세요. 당시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어서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상가 건물, 압구정 오피스텔, 청담동 상가 건물, 역삼동 꼬마 빌딩, 선릉역 근처 상가 건물, 총 5개의 건물이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500억이 훌쩍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이영자라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시절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매물을 찾아다녔어요. 강남 개발 시기에 운 좋게 땅을 몇 개 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건물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자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는 숨겼어요. 왜냐고요?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진심이 아닌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산의 낡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검소한 옷을 입고 아껴 쓰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들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가난하고 창피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일산 빌라, 검소한 옷차림, 퉁퉁 부은 손, 그것이 아들에게는 수치였던 겁니다.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은 이미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장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메시지만 수십 개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돈 필요해서 연락하신 거예요? 저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도 바쁜데 쓸데없는 연락 좀 하지 마세요.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엄마, 솔직히 엄마가 가난하게 사는 게 저한테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엄마 병원비 들어갈 것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저희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엄마 때문에 돈 스트레스 더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코트를 입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0월 말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강남역 근처의 대형 로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건물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제가 30년간 거래해온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접수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이 여사님? 이 시간에 어떻게... 김 변호사님 계시나요? 네, 계신데. 야근 중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이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유 원장 전면 수정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빌딩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이 여사님. 김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유 원장을 갑자기 수정하시겠다니.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아들 집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냉면 그릇 사진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찍어둔 거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 변호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들 집에 갔어요. 3년 만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음식을 사흘 밤낮 만들어서 가져갔죠. 그런데 아들 집에 가보니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와 있더라고요. 그들은 거실에서 한우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에서 이 냉면을 먹으라고 했어요. 신발장 옆 바닥에 소반 놓고요. 네, 그게. 아들은 제가 현관에서 냉면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냉면 맛있죠?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을 켜서 카톡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메시지들을 읽었어요. 회사 직장 동료가 엄마 보고 폐지 줍는 할머니인 줄 알았대요. 김 변호사가 메시지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부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김 변호사의 손이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휴대폰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 여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김 변호사님, 저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작성한 제 유언장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거기엔 아들 민수가 전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일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상속 내용 전부 바꿀 겁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부요? 여사님께서 끔찍히 아끼시는 외아들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 같다고 창피해했어요. 현관에서 냉면 먹이고 맛있죠? 라고 물었어요. 처가 부모는 거실에서 한우 먹이면서요.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제가 아끼고 고생하며 모은 500억을 줄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전부 사회복지단체와 고아원,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500억을. 전부요? 네, 전부요. 하지만 이 여사님, 이건 너무 큰 결정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30년을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뒷바라지했어요. 잘난 며느리 봤다는 이유로 손주들 대신 돌보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때 되면 김치며 반찬이며 해다 바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냄새난다. 오지 마라. 창피하다였어요. 김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이 저를 현관에서 냉면 먹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미리 적어온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단 1원도 주지 마세요. 이것도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한참을 말없이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사님,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오후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냉면 그릇. 나만 빼고 지들끼리 거실에서 하하호호 즐겁게 웃고 떠들던 소리. 자기 엄마가 홀대와 무시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아들 녀석의 말들. 후회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유언장 내용이 떠 있었어요. 유언자 이영자는 본 유언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1조 아들 이민수에게 일체의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제2조 며느리 박수진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제3조 이영자의 자산 500억 원 상당 강남 테헤란로 상가 건물, 압구정 오피스텔, 청담동 상가 건물, 역삼동 꼬마 빌딩, 선릉역 상가 건물은 다음의 기관에 균등 분할하여 기부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민국 고아원 연합회, 독거노인 지원센터, 소년소녀가장 후원회. 제4조 본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명시한다.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가며 확인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번거로우실 텐데 다음부터는 명절 때 오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서명을 했어요. 이영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증인도 필요합니다. 제가 사무실 변호사 2명을 부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2명의 젊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을 확인하고 증인란에 서명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저희 금고에 보관하고 사본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언장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천만에요, 이 여사님. 그런데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께 이 사실을 알리실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럼 언제? 적절한 때가 오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김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어요.
이 여사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정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주름진 얼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단호하고 확고한 눈빛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결정했어. 현관 냉면값으로는 비쌌을까요? 아니, 싸게 먹혔을까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일산 빌라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석 이후로 단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아들이 정말 바빴던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오전 10시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네, 어디가 아프신데요? 병원에 입원했어. 큰 수술을 해야 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엄마, 무슨 수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대. 근데 큰 수술이 될 것 같다고. 아, 또 침묵이었습니다. 제발 걱정해줘. 제발 병원에 온다고 해줘.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엄마, 심각한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더라. 그렇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 수술비는 엄마가 내시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아니, 저희는 지금 애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정신없어서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저한테 돈 달라는 건 아니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원하셨으면 연락 좀 줄여주세요. 뭐라고? 제 주변 사람들이 너네 엄마 병원비도 못 내냐고 물어보면 창피하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결과 나오면 그때 연락 주세요. 민수야.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끊을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수술비 걱정. 창피하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수술비 걱정부터 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뒷바라지했는데,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런 대우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제 됐어. 마지막 기회도 날렸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여사님? 김 변호사님,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유 원장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요? 며느리에게도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문구 더 명확하게 넣어주세요.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여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거짓말했죠. 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내는 거냐고 묻네요. 자기는 손주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바빠서 못 낸다고요. 이런. 그리고 입원했으면 연락 좀 줄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너네 엄마 병원비도 못 내냐고 물어보면 창피하다고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고 살이 까졌어요. 아들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아파.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안 아프게 해줄게. 그만 울어. 뚝. 중학교 때는 시험 성적이 안 좋다며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공부를 못해. 저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과외 선생님 구해줄게. 그리고 엄마 소원은 우리 민수가 착한 아이로 자라나는 게 엄마 소원이란다. 공부는 부가적인 것일 뿐이야.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다 지나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대학교 때는 취업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나 취업 못하면 어떡해? 저는 아들의 이력서를 함께 쓰며 격려했어요. 잘 될 거야. 민수는 똑똑한 아이잖아. 결혼할 때는 아파트 보증금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돈이 좀 모자라.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아들에게 줬어요. 여기 있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줬어요.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을 때, 아들은 수술비 걱정부터 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언장 수정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셔서 서명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가 수정된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서명했습니다. 이영자.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름을 적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만약 제가 죽으면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나요? 장례식 후 49제 전에 공개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그때 알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기회마저 차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결말뿐이었습니다. 유언장 수정을 마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도 결과를 묻는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집으로 와줄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바쁜데. 꼭 와야 해. 중요한 일이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알겠어요. 오후 2시쯤 갈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소파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강남 5개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 수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앉아. 2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아들 쪽으로 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유자, 이영자.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래, 내 건물이야. 며느리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강남의 건물을? 저는 나머지 서류들도 하나씩 밀어줬습니다. 압구정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민수가 2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청담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3번째 서류. 역삼동 꼬마빌딩 등기부등본. 4번째 서류. 선릉역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5번째 서류.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다 어머님 건물이에요? 그래. 전부 내 건물이야.
며느리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00억이요? 어머님이 정확히는 503억이야. 최근 매매가 시세로 따지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응, 너희가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한 그 시어머니가 강남 건물 5개 주인이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산 빌라에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돈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저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너희가 돈이 아니라 진짜 나를 필요로 하길 바랐어. 그래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 뒤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너희는 어땠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가진 돈 없다고 생각했지? 폐지 줍는 할머니 같다고 창피해했지? 엄마, 그게 추석날 현관에서 냉면 먹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오셨어요? 냉면 맛있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때 나는 현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너희는 거실에서 처가 부모랑 한우 먹으면서 말이야. 며느리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이게 내 유언장이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유언장을 집어들었어요. 눈으로 내용을 훑어나갔습니다. 아들 이민수에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영자의 모든 재산을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민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읽었잖아. 써 있는 그대로야. 수진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비켜. 저는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추석날 현관에서 냉면 먹을 때 결심했어.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단 1원도 안 준다고. 민수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비는 엄마가 내는 거냐고 물었잖아. 너는 아이 학원비에 대출금에 돈 없어서 엄마 수술비 못 내준다고 했지? 엄마, 그건 그리고 입원했으면 연락 좀 줄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너네 엄마 병원비도 못 내냐고 물어보면 창피하다고?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가.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 나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너도 할 수 있겠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민수와 수진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울며 소리쳤어요. 이제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500억 부자인 줄 알았으면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 생각이 들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고 싶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아침부터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1월의 강남은 차갑고 맑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매물을 찾아다녔어요. 임산부였을 때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하러 갔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 숙제를 봐줬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왜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아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아들은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 같다고 창피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현관에서 냉면 먹이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제 걱정이 아닌 수술비 걱정부터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일산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문자를 읽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일산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을 위해 살았던 75년.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 엄마, 내 힘으로 살아. 네 나이가 몇이니? 지금까지 내 도움 없이 잘 살았잖아. 이제 네 뜻대로 연락하지 말자.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500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그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고아원 아이들, 독거노인들, 노숙인들. 그들이 제 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압구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제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들에게서는 매일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게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건물 관리실의 사정사정에서 물어봤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챕터 7 흔들리는 마음. 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일산 빌라에서 나왔어요. 압구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제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아들에게서는 매일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건물 관리실의 사정사정에서 물어봤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도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어와. 아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마셔. 아들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밤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제가 엄마한테 뭘 한 건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추석날 엄마가 현관에서 냉면 드실 때요. 그만해.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현관에 계시는데도 거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도요. 저는 수술비 걱정부터 했어요. 민수야, 어떤 자식이 그래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돈 걱정을 해요? 아들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 흘렸던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을 꼭 잡았던 아이. 대학 합격했을 때 안아주며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말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엄마. 저는 일어나라니까.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네. 5살 때 넘어져서 무릎 다쳤었지. 네. 엄마가 병원 데려가서 밤새 옆에서 지켜봤어. 내가 아프다고 울까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 때는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울었지. 엄마가 과외 선생님 구해줬잖아. 네. 기억해요. 20살 때는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힘들어했어. 엄마가 내 머리 쓰다듬어주며 위로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생각했어. 내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에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바빴어. 돈 버느라 정신없어서 너랑 제대로 시간도 못 보냈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돈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도 그렇게 된 건지도 몰라.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나쁜 놈이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며칠 생각해 볼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유원장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엄마. 하지만 확답은 못해. 며칠 시간이 필요해.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엄마 생각 좀 해야 해.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저 아이를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들이 어렸을 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제 손을 잡고 걷던 작은 손,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며느리 잘못? 아들 잘못? 아니면 제 잘못?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잤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들의 태도를 지켜보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확인해보자.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오늘 저녁 6시에 엄마 집으로 와. 며느리도 데려오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사님? 김 변호사님,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갈게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건이에요. 또 수정하시려고요? 아니요. 상담하러 왔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김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일, 무릎 꿇고 울던 모습, 제가 느낀 마음의 동요. 그동안 제가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아들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너무 돈만 쫓고 산 모습만 보여줘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때문에 제 아들이 저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여사님, 김 변호사가 측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 전 재산 500억 전부를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작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는지 태도를 보고 다시 전면 수정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네, 여사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려고 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제 생각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아드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거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엄마가 판단할 거다. 만약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유언장을 다시 수정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드님이 돈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 찾아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구별하죠? 작은 것들이에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지, 유언장을 묻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 여사님의 안부만 묻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천만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게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엄마 생각하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가 결정했어. 두 사람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너희 태도를 볼 거야. 네. 엄마가 지켜볼 거야.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거짓으로 대하는 건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진심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유언장을 다시 수정할게.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500억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지? 하지만 엄마를 돈으로 보면 안 돼. 절대. 네, 엄마. 만약 너희가 거짓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유 원장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해했니? 네. 네, 엄마.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야 해. 겉으로만 웃으면서 속으로 무시하면 엄마가 다 알아. 네. 네. 정말 진심으로 모실게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반찬통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가 만든 반찬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만든 반찬 먹어야 해. 냄새 난다고 버리지 말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가봐.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들아, 제발 진심이길.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6시에 찾아왔어요. 엄마 왔어요. 들어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 드시라고요. 저는 과일을 받으며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진심일까, 거짓일까? 식사를 함께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아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희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 두 번째 주 아들이 혼자 왔어요. 엄마, 수진이는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있어요. 조금 있다 올 거예요. 그래, 앉아.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응? 엄마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작지만 편해. 제가 자주 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일까? 세 번째 주, 며느리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담가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담갔어? 네. 어머님 좋아하실까 봐서 김치를 맛봤어요. 서툰 맛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번째 주,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응, 왜?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가도 될까요? 일요일도 아닌 수요일이었어요. 그래 와.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유 원장 이야기도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100%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비록 진심이 아닐지라도 어릴 적 제가 알던 우리 아들의 모습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엄마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추석은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너희 집에? 네. 제가 음식 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처가댁은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뭐래? 수진이가 먼저 그러래요. 올해는 엄마랑 보내자고. 추석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상석을 권했습니다. 6개월 전 추석, 현관에서 냉면을 먹었던 그곳. 이제는 거실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송편 만들어 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모양은 삐뚤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산책하러 가요. 날씨 좋은데. 한강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자, 손녀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바쁜 애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과 차 한잔 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됐어.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어머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요. 진짜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엄마가 봤어. 너 진심으로 노력하는 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엄마,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대. 건강하다고. 다행이다.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앞으로 병원은 제가 꼭 모시고 올게요.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제 마음을 편지로 전하고 싶었어요. 6개월 전 어머님이 주신 기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매일 봤어요. 그래서 저는 돈에 집착하게 됐나 봐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건 제 잘못이에요. 이제는 알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앞으로 평생 어머님께 잘할게요. 진심으로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며느리 수진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6달째.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어요. 엄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6개월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어머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유언장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모시려고 노력한 것, 두 사람이 매주 빠짐없이 찾아온 것, 작은 것들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어요. 엄마가 봤어.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 거.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수진아, 너도. 네. 어머님,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머님,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사님? 김 변호사님, 유언장 최종 수정하러 갈게요. 결정하셨나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후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500억 중에서 250억은 아들에게 줄게요. 나머지 250억은 사회에 기부하고요. 반반으로요? 네. 아들도 챙기고 사회도 챙기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했어요. 이영자. 이번에는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내일 저녁에 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어. 네, 엄마.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유언장이야. 최종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읽어봐.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들 이민수에게 250억?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6개월 동안 봤어. 너희가 진심이라는 거.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이 돈은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야. 손주들 교육에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도 써야 해. 네, 엄마. 그리고 평생 엄마를 진심으로 모셔야 해. 당연하죠,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필요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어머님이 정말 소중해요. 저는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엄마를 믿어줘서.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현관에서 냉면을 먹었던 그날, 500억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그때는 분노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변했어요.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250억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250억을 아들에게 준 것, 그것도 잘한 결정이었어요. 며칠 후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사님,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이사님, 새 건물 정말 좋아요. 공부방도 생겼어요. 저는 피아노도 배워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250억. 이 돈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제가 갈게요. 같이 먹어요. 그래. 1시간 후, 아들이 음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응?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75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배신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한강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현관 냉면 한 그릇. 그것이 500억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랑이 이겼어요. 엄마의 사랑, 아들의 변화, 가족의 회복. 그것이 진짜 500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